허락하노? 그런 건 없고요.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리가 빠지면, 그리고 금리가 많이 빠진다면 제 기대 수익률은 커지겠죠. 1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얼마 빠지면 내가 얼마 벌고, 금리가 얼마 오르면 내가 얼마 손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시장에서 이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 단기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 그리고 장기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단기 금리는 미국의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평화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인지 또는 내리는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단기금리는 결정이 되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렇지만 장기금리는 그런 미 연준하고 우리나라 금통위의 지금 현재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런 거죠. 3년 후에 또는 4년 후에 미 연준이 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봤어요. 이자율 곡선은 그 만기별로 금리를 이렇게 쭉 이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 곡선은 대부분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최근에 보면 이자율 곡선의 일정 부분에서 장기 금리가 예컨대 10년짜리 금리보다 30년짜리 금리가 낮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미 연준하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좀 기준금리를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 이런 기대가 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대공황이 올 거라고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서 주장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공황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고, 그래서 미 연준하고 금통위에서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고 있지만 이거 오래 못 가, 조만간 내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영역에서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 경제가 밝을 것인지 또는 어두울 것인지, 또는 그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주제에서 잠시 일탈을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미 연준의 그 정책 금리죠. 기준금리는 4%인가요? 4%인데 이거를 미 연준에서 계속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러면 제가 2년, 3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금리가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미 연준에서 여전히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단기금리가 빠지면 얼마나 빠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는 좀 기대 수익률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장기 채권은 예측이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장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라면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내년 초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타이밍을 조금 늦춰서 장기 채권에 투자하시면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채권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설령 장기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 쪽은 좀 편하게 접근하셔서 채권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직에 있는 채권 트레이더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일반인 분들이 채권 투자하는 방식하고 전문 투자가들이 채권을 투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인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팔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을 사는 전략이 다 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 투자가는 여러 전략을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트레이더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숏 때린다고 그래요. 숏 포지션을 만드는 거죠. 숏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금리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또는 이자율 수업을 페이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금리가 올라갈 때 돈을 버는 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뷰 테이킹을 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때 또는 떨어질 때를 예측을 해서 제가 숏 포지션을 만들거나 또는 금리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롱 포지션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일드 커브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일드 커브 이 모양이 얼마나 기울기가 가파른지를 보고 이게 전문 투자가들한테는 쉽지만 일반 투자자들한테 되게 어려운 제가 표현을 쓰는데 그 일드 커브 안에는 선도금리라는 게 내재가 돼 있어요. 이 선도금리에 대해서 제가 expectation을 해서 이 선도금리가 너무 높아 또는 낮아 이런 제가 예상을 해서 이 일드 커브의 기울기가 이게 완만해질 건지 아니면 더 경사가 가팔라질 건지를 제가 예상을 해서 그 기울기에 대해서 배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제가 이자율 곡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율 곡선이라는 게 통화 수합의 이자율 곡선이 있고 이자율 수합의 이자율 곡선이 있고 국채 이자율 곡선이 있고 회사채 이자율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 간에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상품 간에 그 이자율 간극이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이 차이가 좁혀질지 또는 확대될지를 놓고 저희가 포지션을 만들어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영역에 가면 금리에 대한 투자의 방식이 되게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하시면은 반쪽짜리 트레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속된 말로 좀 반쪽짜리 투레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트레이더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뭐냐면 이걸 뱅킹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더는 뱅킹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행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낸셜 니즈, 돈을 빌리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프로바이딩 해주는 국면에서 내가 리스크를 가져올 때 그 리스크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우리나라의 그 광화문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를 샀어요. 저하고 거래했습니다. GIC하고. GIC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파이낸스 센터를 사야 되니까 원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원화 없잖아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보다 크레딧이 좋은 환경에서 달러를 빌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원화를 조달하면 우리나라 국채금리 밑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GIC가 뭔데 이렇게 해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GIC가 뭐를 했냐면 도쿄에 갔습니다. 도쿄에 가가지고 옌으로 파이낸싱을 했어요. 그래서 옌으로 파이낸싱을 하고 저하고 이걸 원화로 바꾸는 이걸 통화 수합이라고 그래요. 통화 수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옌을 주고 제가 이 사람한테 원화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옌을 줬을 때 제가 그 이자로 이걸 타이브라고 그래요. 도쿄 인터뱅크 오프 더 레이트라고 그래서 제가 타이브 이자를 주고 제가 원화를 줬으니까 원화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원화 이자를 얼마 받으면 되지?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특히 이자율 트레이더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자율 트레이더는 좀 상대적으로 좀 세밀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쫀쫀하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은 2배, 3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BP로 얘기해요. 퍼센트도 아니에요. 1%도 아니고 100분의 1%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1bp 움직였을 때 심한 경우에 뭐 몇 천만 원이 움직이는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0bp, 10분의 1%만 잘못 계산해도 몇십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상대적으로 정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트레이더시라면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치고받고 하는 시장에서의 그런 역량도 키우시고, 다른 하나는 이걸 저가 이제 프라이싱 한다 그러는데, 이런 금융 상품을 프라이싱하고 또는 리스크 매니징 하기 위한 그 상품의 거래 구조라든가 상품의 본질적인 그 특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계속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특정금전 신탁의 원금 보장이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된 기사를 제가 읽었고요. 채권을 투자하려고 할 때 권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봤다 그러면 좀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채권은 발행자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됩니다.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이 채권에 투자하시면 발행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신다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 주장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당신한테 빌린 돈 원금하고 이자를 내가 지급할 것을 보장할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분은 나에게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하신 분이 채권을 소지하신 분한테 그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의 발행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 경기를 굉장히 나쁘게 보지 않습니까? 국채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국채가 아닌 신용채권, 국채하고 그 밖의 채권을 제가 신용채권하고 국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용채권에 투자하시게 되면 그 발행자의 신용도가 급변해서 저희가 원금조차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의 전문가시라 그러면 신용채권에 투자하시는 거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체린이 분이시라면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국채에 투자하시라고. 이런 겁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이 아주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제가 나쁜 종목에 투자해서 손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에서 제가 종목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제가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더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린이 분이라면 국채에 투자하시고, 만약에 좀 더 전문가시면 이제 신용채권도 검토하실 텐데, 그래도 그 발행자의 신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국채에 대한 투자는 브라질 채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투자 시점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교환을 하고 미국채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자산을 미 달러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 달러화가 중국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권의 만기가 되면 저는 그 미 달러화를 결국은 원화로 바꿀 텐데, 그 제가 이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에서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설령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반드시 환율의 움직임을 전망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브라질 국채를 고금리 상품이라고 투자 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일정 부분 환에 대한 투자입니다. 환상품이에요. 그래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환율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그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주린이 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식을 하는 분이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주식이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이건 100%예요. 99.999도 아닙니다. 시장의 전문가라고 하는 모든 분들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사고 물려서 반드시 아픕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주식의 고수가 젊은 분들한테 주식 많이 해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거 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그런데 채권은 좀 다릅니다. 채권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고 그게 만기가 짧아요. 3년이든 5년이든 이러면, 그리고 그 투자하는 채권이 국채면 좀 편하게 투자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설령 물리더라도 이 돈이 좀 내가 5년 동안은 필요 없는 돈이야, 3년 동안은 필요 없는 돈이야 이러면 버티시면 돼요. 그 채권이 망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당초에 내가 이 채권 투자해서 4%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4% 다 받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7%, 8% 올라가지고 내가 채권 가격에서 손해는 보지만 그건 그냥 내가 7% 받았을 수 있었는데 하는 그 정도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기가 짧으면 접근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젊은 분들이 채권을 뭐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반드시 사이클이 있어요. 좋을 것 같은데 나빠지고요. 나빠져서 영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천천히 회복이 돼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사이클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리스크 온 그리고 리스크 업 이렇게 나누고요.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위험한 거 좀 해야 되겠네 이런 거고요. 리스크 업은 위험한 거 이제 좀 하지 마. 몸을 좀 사리는 게 좋겠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리스크 온하고 리스크 업은 아주 중요한 그 방향, 정책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미 연준이에요. 미 연준하고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전문가들이 금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들 레이트라고도 불러요. 허들, 육상에서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들을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 연준하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허들 레이트를 올리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막 올리면 이제 부동산 사갖고 어때요? 수익 나기 어려워요. 주식 사갖고 어때요? 수익 나기 어려워요.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 넣는 게 올라요. 허들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 연준이나 금통에서 그 금리를 내리면 이 허들이 낮아진 겁니다. 이제는 금통이나 미 연준이 미는 거예요. 이제 좀 위험자산에 투자 좀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리스크 온 모드로 저희가 가는 거고요. 리스크 업은 그 허들이 높아질 때 저희가 좀 경계하면서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채권 투자를 하시면 모니터링을 해요. 경제신문도 읽으시고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게 되고, 단순히 나는 채권 투자해서 돈을 벌겠어 이거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미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야? 한국은행은 그 미 연준의 스탠스에 맞춰서 환율과 환율과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될까? 이러면서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그 자신의 부를 흘리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채권, 장기 채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장기 채권은 가격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년 만기의 국채라고 그러면 주식보다는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채권을 4% 표면금리가 4%입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표현을 정확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면금리가 4%인 채권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표면금리가 4%인 채권을 제가 4% 시장금리 요구 수익률로 샀어요. 근데 이게 3%로 떨어졌습니다. 3%로 떨어지면 저는 이제 이 3%에 떨어져서 제가 채권을 팔겠죠. 그쪽까지는 제가 4% 이자를
벌지 않았습니까? 4% 이자를 벌었고요. 3% 이제 제가 그 시장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떴기 때문에 채권을 팔았는데 그 가격은 오르겠죠. 1%가 올랐으니까 30년 만기라면 한 10%, 19% 캐피탈 게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19%의 캐피탈 게인은 왜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1년 있다가, 그러니까 잔존 만기는 29년이 남은 거네요. 잔존 만기가 29년 남은 채권을 제가 팔았어요. 3%에. 그런데 제가 파는 시점에서 뭐를 했냐면 포기를 했습니다. 뭘 포기를 했냐면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4% 이자를 잔존 만기 29년 동안 받을 텐데 이제 내가 이걸 포기를 해버리고 이걸 팔고 얼마에 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장 금리가 3%니까 3%밖에 운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29년간 4%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는 3%니까 1%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윤을 포기한 대가로 19% 얻는 거예요. 제가 29년 동안 제가 이제 채권을 지금 사갖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는데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4%씩을 줘요. 근데 제가 이 채권을 4%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 채권에 투자하면 3%만 받으면 돼. 그게 시장 금리인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채권의 요구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 거예요. 저는 포기를 했죠. 뭐냐면 사람들이 3%만 받아도 된다는 채권인데 나는 4%를 받아서 1%를 추가적으로 29년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포기한 대가로 그 포기한 대가가 가격의 상승에 반영이 된 거예요. 가격의 상승으로. 이게 원래 1억짜리였으면 1억 1,900. 그래서 19%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총 수익은 1년 동안 4% 받은 거 거기에다가 캐피털 게인 19%인데요. 저희가 수익률이 몇 %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연율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 이윤은 1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4%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제가 또 19% 벌고 그래서 제가 총 얼마를 벌었느냐 그거는 뭐 매도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수익률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건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채권에 투자해서 19% 버는 거는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런 거라면 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미 연준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서 4%까지 뭐 브레이크 없이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장기 채권, 30년짜리 채권이 제가 투자하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1, 2년 내에 1%가 빠지고 뭐 최근엔 일어났으니까 제가 뭐 좀 그렇지만 1%가 갑자기 빠지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채권의 투자에 적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건 뭐 15% 정도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